제가 설명회를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가맹원이 막 생기면서 자주 다니는데 설명회를 한 그 장소 중에 사이즈가 그 손꼽을 정도로 좀 그 사이즈는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손꼽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예, 아주 관심 많으신 적극적이신 부모님들만 모시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 리딩오션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독서교육 씬에서는 가장 많은 좀 리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국내 최초의 그 독서진단 검사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독서교육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그 교육청 선정 독서 교육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로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라든가 뭐 저희가 외교부 통해서 해외에도 제공을 했었고 중간에 KT나 LGU 플러스의 공급도 했었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상교육 온리원, 그 천재교육 밀크티, 대교 서밋 이런 그 교육기업 빅5 중에 이제 세 곳에 그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 나오는 거 아니면 광고 나오는 거에 그 전자책 혹시 나오면은 저희가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그 저희 리드텍 대표하고 한국 어린이 청소년 전자책 협회 그 기술 고문도 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독서 교육 쪽에 이제 그 좀 몸을 담고 있는데요. 그 뭐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독서 교육 관련된 인사이트는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그 독서를 좀 흥미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챗 GPT가 뭐 지금 제가 여기 오는데도 라디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된 게.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원장님?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수행평가에 이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챗 GPT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봐요. 얘가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쓴 에세이를 야 이게 내가 이런 논리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 맞는지 좀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데 가서 이걸 입력하니까 얘가 쫙 첨삭을 해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지가 지금 7개월이 됐거든요. 7개월이 됐고 올해 1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 10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2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얘는 미국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회계사 시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음악도 작곡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짜고 별의별 걸 지금 다 하고 있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How to read well 해가지고 독서 잘하는 방법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목표를 정해라. 두 번째가 적합한 책을 선택을 해라. 세 번째가 독서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라. 네 번째가 한번 훑어봐라. 다섯 번째가 이제 이해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독서 잘하는 법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거의 광고도 많고 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똑같은 그 How to read well이라는 그 제가 질문을 3개월 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풍부하게 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그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5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뭐 AI가 어떻고 자율주행이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이것도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벌써 지금 5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산업혁명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이제 그 증기기관 나오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150년, 200년 후에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포드 시스템 이런 것들, 뭐 전기 개발, 이때가 이제 2차였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이제 정보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3차 혁명이었고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벌써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5차 산업혁명의 전조다. 이런 얘기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는 거죠.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좀 우리가 좀 그 간과했던 문제들이, 아니 없었던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부와 정보를 일부가 다 이제 가지고 가는 이제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만 부와 정보를 다 쥐고 가는. 그리고 기술이나 자본이 중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윤리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데 윤리 문제는 저희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을 본인이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어느 한쪽으로는 핸들을 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정을 했는데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를 했어요. 한 가지는 동물하고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까요? 네. 어느 쪽으로 트시겠어요? 네. 동물 쪽으로 핸들을 틀고 동물을 치겠죠. 그러니까 소수하고 다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트시겠어요? 예, 소수겠죠. 소수 쪽으로 틀겠죠. 청년하고 노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트시겠어요? 예, 요건 좀 애매하죠. 청년하고 노인.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 쪽으로 핸들을 틀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AI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인간이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그게 반영이 된 그런 것들이 이제 AI에 이제 AI가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런 윤리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좀 맞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하고 청년이 있는데 노인이 우리 가족일 수 있잖아요. 청년은 아주 흉악범일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던 윤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어떤 산업혁명이 이제 진전을 하는데 소구점이 되고 좀 풀지 못하는 숙제, 이렇게 좀 남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좀 풀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좀 필요한 능력들이 산업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정보라든가 대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가, 이런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 이런 것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게 비판적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유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감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들이라든가 사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하고 뭐 합치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제3의 어떤 해결 방안,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 대학들은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4차 산업, 챗 GPT 말씀을 드렸고, 산업혁명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제 모두의 이런 얘기들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교육하고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예, 교육이라는 게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들이 돼야 되고, 그럼 지금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의 교육들이 필요한가,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그 눈높이에는 그 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눈높이에는 안 맞을 텐데, 어쨌든 우리 입시나 내신이나 이런 교육 제도 자체도 계속 이제 변화를 해 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 저기 수능 세대신가요? 예, 수능 세대시죠. 수능 그 국영수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시험 보실 때? 예, 예. 그 제가 오전에도 오늘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합창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되시는 어머님들이 수학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영어,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그때는 아주 크리티컬한 과목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019년도부터는 국어가 이제 완전히 그 지금 요새 키워드가 되고 핵심 그 키워드가 되고 있죠. 킬러 문항. 예. 그게 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수능, 용암수능 막 그게 다 이제 국어의 그 독서 분야 문항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어 독서 분야 문항은 이제 비문학 그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융복합된 그런 그 질문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야말로 킬러 문항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키워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문해력입니다. 그 비문학 그 국어 독서 분야의 어떤 그런 요구는 거기에서 묻고자 하는 건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시에서의 중요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국어가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주기로 그 과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학년도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근데 그 개편 내용 중에 제 핵심적인 게 다른 과목들은 시수가 유지되거나 줄거나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국어만 늘었어요. 초등 국어만. 그러니까 초등 국어가 34시간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왜 이렇게 늘렸는지 그 방침을 밝힌 거는 아이들 문해력이 너무 낮으니까 문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그 좀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초등에서 이제 34시간을 늘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신에서 이렇게 시수를 늘렸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입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 과정이 5년, 7년 가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입시를 볼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문해력이 더 강화가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킬러 문항 이런 건 뭐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얘네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해력이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예. 독서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거는 독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의 트렌드가 국어로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문해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려면은 결국 독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독서가 하나의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야, 독서에 대해서 네가 가진 생각을 한번 써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을 애들이 썼어요. 독서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막막하다.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돼버린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독서를 싫어하게 된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공교육, 사교육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인 게 획일적 독서 교육이에요. 이게 그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실 때,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획일적 독서 교육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돼요, 곧. 그럼 여름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이제 뭐 숙제 내주잖아요. 그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내주는 게 있어요. 책 읽고 독후감 써와. 예. 그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3학년 필독서, 3학년 추천, 여름방학 추천도서 이래가지고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읽고 애들이 독후감을 쓰든 뭐 그림을 그려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볼게요. 자, 3학년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미 4학년, 5학년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된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똑같이 저런 그 3학년 필독서 이렇게 내주게 되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이 책이 너무 유치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게 되죠. 근데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된 아이들은 어때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서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지금 독서 교육에 우리 교육의 아주 그 난제고 계속 숙제예요. 저는 대통령이 그 킬러 문항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부터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제가 20년 동안 독서 교육을 봐오면서 계속 이 문제에만 계속 매달려 왔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요 짤은 뭐 이런 짤들 많이 돌아다니죠. 이런 짤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애들은 이쪽 애들은 그게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아니래요. 알렉사래요. 알렉사. 예. 엄마 아빠 대신 알렉사를 가장 먼저 배운답니다. 우리도 하나씩 있어요 집에. 예. 예. 헤이 알렉사. 예. 우리 집에도 KT 헤이 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아마존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사, 헤이 알렉사를 먼저, 그러니까 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쇼폼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얘네도 한번 보시면 아이들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문장이 긴 게 없어요. 정말 다 짧고 무슨 외계어 같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너무 어휘력이나 문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취약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짤에 보시면 개편하다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편하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걸 개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편하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제 장제원이라고 좀 아실 거예요. 그 아들이 제가 좀 이름은 까먹었는데 래퍼예요. 예. 지금 24살인가 막 그래요. 예. 그 뭐 여러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음원을 냈어요. 음원을. 근데 그 음원 가사가 나왔는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예. 24살이에요, 걔가. 24살짜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뭐냐면 재작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어요. 거기서 중학교 3학년생들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9%만이 자기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고 이게 재작년 자료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아졌을까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지는 않았어요. 계속 지금 상황이. 뭐 교육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뭐 혁신적인 뭐가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점점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깊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국어 수업을 받고 입시를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서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지금부터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의 어떤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드려요. 첫 번째가 이제 수준별 맞춤 독서학인데요. 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획일적 독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획일적 독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준별 맞춤 독서가 필요해요.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한국 교육 되게 부럽다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은 좀 광범위하면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미국에는 렉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영어학원 뭐 이런 데 가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사일이라고. 아이들이 학기가 한번 바뀌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렉사일 검사를 해요. 그럼 이 렉사일 아이들한테 렉사일 스코어가 부여가 돼요. 500점, 600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출간되는 어린이 청소년 그 도서들은 렉사일 레벨이 찍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렉사일 스코어가 500이면 서점이나 도서관 가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추천도서, 서울대 추천도서 뭐 몇 학년 필독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500이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레벨이 500인 책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75% 수준에서 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이해하면 어때요? 너무 그 좀 유치하고 다 그러니까 고학년이 저학년 책 읽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50%밖에 뭐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독서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75%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심리학의 호기심의 공백 이론이라는 건데, 그 호기심 공백 구간 25%가 생길 때 아이들이 그 호기심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책을 읽을 때 독서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렉사일처럼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 책을 읽게 해주는 거,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책을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준에 맞는 책이 어떤 걸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아이한테 이제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언어 능력 기르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갔는데 거의 이제 수십 명이 오신 분 중에서 뭐 이렇게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아이가. 근데 이제 이 학부모님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이제 그 국어 독서 분야 문항을 다 꿰고 계신 거예요. 다 자기가 직접 풀어보시고. 그럼 이제 뭐 어디까지 풀어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어 독서 분야 문항들은 다 비문학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한테 철학, 역사, 인문학 막 이런 책을 주고 읽으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독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언어 능력 발달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책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 7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좀 발달하는 시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문자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6, 7세 아이들한테는 우화 같은 게 좋습니다. 우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글이 좋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스로 읽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문자로 의사소통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명백한 가치 판단, 그러니까 뭐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래동화라든가 창작동화 중에 이제 그 가치 판단이 명백한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요 시기에는 이제 그 해독에서 독해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3, 4학년이 되면은 그 어휘력 자체가 굉장히 좀 풍부해져요. 문장력도 좀 좋아지고. 독서의 어떤 그런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독서교육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이제 3, 4학년 시기를
그 독서의 골든 타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3, 4학년 때 이 독서에 대한 흥미,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좀 갖춰주면 그 이후로는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 6학년 시기가 되면 뭐 가장 큰 특징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통사적인 이해가 좀 가능해져요. 논리적인 사고도 형성이 되고요. 국사가 몇 학년에 있죠? 예, 5학년에 있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저학년 때 이제 국사를 좀 먼저 띄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설민석 한국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1, 2학년 때 이렇게 줘요. 아이들이 읽죠. 뭐 이야기글 같은 역사 결국 역사도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이 1, 2학년 아이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냐 하면 이순신이라는 이 이순신 장군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 양반이 이제 고려시대 사람인지 조선시대 사람인지 뭐 고구려 사람인지 이런 게 없어요. 그 스토리에만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사적 이해가 되는 시기 자체가 5, 6학년 시기이기 때문에 국사도 교과서에 5학년 2학기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신체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하게 되는 시기예요. 많이 이제 아이들이 좀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되죠.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대중문화에 이제 노출도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문화, 청소년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져요. 요즘 또 중학생들은 웹툰을 또 그렇게들 좋아하더라고요.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면에 중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건 알아요. 안 읽어서 문제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알아요 자기들도. 근데 뭐 읽기가 싫은 거죠. 이거보다 웹툰이나 이런 게 더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읽게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라든가 사회 현상이라든가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시대적인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학과 비문학의 밸런스를 얘기를 할 때 3, 4학년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3, 4학년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제 이야기 글을 좋아하지만 주변에 나의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변 현상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현상들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관심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3, 4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학년 때 그런 뭐 비문학, 문학을 좀 믹싱을 하고요. 중등부부터는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반반씩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독서를 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수준별로 책을 우리가 추천해주고 그 연령에 맞는 그런 책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 책, 아무리 좋은 독서교육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관심이 없으면 호기심을 못 느끼면 흥미가 없으면 안 읽는 거죠. 독서라는 거는 그 어떤 특징상 그 능동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능동적으로 액티비티를 보여줄 때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제 음원이나 영상으로 책을 읽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던 그 EBS 그 다큐멘터리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걸 다뤘거든요. 영상으로 보여줄 때 뇌 활성도가 1이라고 할 때 음성으로 이제 읽어주게 되면 뇌 활성도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같은 음성인데 엄마 아빠가 읽어주면 이게 막 30, 40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이걸 직접 얘가 눈으로 읽고 그 책을 읽게 되면 이게 한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읽기에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동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방법을 찾는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능동적인 읽기가 충실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독서 교육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계속 따라붙는 이야기, 계속 이제 그래서 아예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 하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글쓰기 첨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독서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글쓰기가 어떤 책을 얘한테 맞는 책이 추천이 돼야 되고 책을 정독해서 읽어야 되고요. 읽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것들, 내면화가 된 내용들을 표현을 해내야 돼요. 말로 또는 글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떤 독서 행위 크게 봤을 때 독서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이제 독서 교육 이게 이제 뭐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대부분 그 뒤쪽에 있는 글쓰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독서 교육을 공급하는 사업자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가장 크죠. 자, 영어나 수학 같은 건 어때요? 우리가 영어나 수학은 배우고 학습하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80점, 90점 결과가 나와요. 독서는 결과가 안 나와요. 추상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내시잖아요. 학원이 됐건 어떤 뭐가 됐든 뭐 방문 수업을 하든 돈을 내시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논술 교재를 만들어요. 지문 요만큼 주고 질문 요만큼 하고 글을 쓰게 해요. 근데 여기에다 가이드가 있죠. 교사 가이드가. 교사 가이드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뭐 이 지문에 대한 그 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대로 쓰는지.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사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얘는 틀린 게 돼요. 그리고 첨삭을 하죠. 근데 첨삭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게 여러 이제 독서교육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 로컬에 가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예요. 이 선생님들은 문장을 보면 이게 비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첨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큰 거고요. 일면 부모님들의 좀 책임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내면화의 과정을 확인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거든요, 확인이. 아이랑 대화를 해야 되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건 어땠어? 누구는 어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다 맡겨놓고 글쓰기, 근데 글쓰기가 너무 안 돼. 표현력이 좀 안 돼. 이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첨삭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것만 어떻게 좀 보완이 되면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핵심은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거 다음 과정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이 제한이 돼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 첨삭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아이들이 독서 능력이 좋아지고 결국엔 이제 문해 능력까지 이제 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저희 프로그램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그 슬로건이 이제 문해력을 프로그래밍 하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세스가 이제 크게 네 가지예요. 독서 전, 독서 후, 평가 관리. 독서 전에는 저희가 독서 진단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 시험지로 하는 검사예요. 그 시험지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이한테 독서 지수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500이다, 600이 부여가 되고 저희 도서들은 다 난이도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마다 500이다, 600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넥사이라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75%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추천 도서를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는 이제 독서 미션이라 그래서 그 어휘력에 대한 거, 문맥 파악 능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문장과 문단의 이해에 대한 거, 글의 내용 중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이렇게 이제 총 8가지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독후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우리 아이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로 제시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독서 전에 독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천 도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도서를 이렇게 읽게 되고요. 읽은 다음에는 이제 독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파워북이라는 활동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간단한 글쓰기 정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나오는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시연을
어, 이거 어떻게 줄이나? ESC. 네. 요 화면을 어떻게 줄이나요? 이건데 전체 화면 끝내고 네네네네. 아,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이게 이제 저희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고요. 저희 시스템이고 이렇게 이제 이 학생의 정보가 나옵니다. 독서 진단 검사를 했더니 얘는 710점이에요. 이번 달 목표 도서가 20권인데 인증 도서라고 해가지고 책을 다 정독하고 이제 독후 활동을 수행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잘 수행을 하면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맞춤 도서 리스트가 쭉 있었는데 그 리스트가 이제 이 도서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춤 도서를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로그인을 한 학생한테 맞춤되는 도서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통 도서들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4학년인데 4학년이 이번 달에 배우는 교과서의 단원하고 연계된 도서들. 한번 요걸 볼까요? 한글 탐정 기필코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초등학교 그 4학년 국어 1학기 나의 그 자랑스러운 한글이라는 단원이 이제 7월 달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연계된 이런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뭐 줄거리가 이렇고 뭐 이런 추천을 받았어요. 자, 이 책을 종이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학원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실물 도서들을 배치를 해 놓을 거고요. 학원에서 만약에 실물 도서 다 뭐 이렇게 좀 읽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 전자책 읽기로 들어가 가지고 팝업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전자책이라는 거는 그 너무 이제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25년도부터 애들한테 태블릿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자교과서 시대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환경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사하고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이 얘네들의 어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희 집사람도 아이한테 그 종이책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활용성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종이책을 일일이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에서 다 비치할 수도 없고. 내일이 이제 이 수업이 있는데 이거를 또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때 어떤 효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셔라. 예. 요거는 저희 도서들이 저희 도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서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교육 온리원, 천재교육 밀크티, 대교 서밋, 마카다미아 여기서 다 검증이 된 도서들이 저희가 거기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주면은 이제 각각 그 회사들의 또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독서교육 전문 그 위원들이 다 선정을 해요. 저희는 그 공통된 도서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 교육 3사의 검증을 마친 도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화면 어떻게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해놔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예, 됐습니다. 끝일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잘못 껐네. 잠깐만. 여기 화면을 하나만. 어떤 거 아까 설명했다고? 아니. 그 크롬 화면을 새로 좀 끼울 수 없을까요? 예.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화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어쨌든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독서 미션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문항들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왜 얘부터 나오지?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어휘를 학습을 하거든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워드 퍼즐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휘를 한번 먼저 학습을 하고요. 요게 끝나면은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적이 아니라 이걸 다 해야 어휘부터 학습을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요거는 제가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신 게 이 낱말 퍼즐이라는 거거든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크로스워드 퍼즐 게임을 하면서 어휘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요 매칭 게임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서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요 카테고리는 줄거리예요. 요 순서에 맞게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OX 퀴즈라서 보시면은 이게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문항들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 속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창의 이 능력들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정독하고 나서 얘네들을 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다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제대로 안 읽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과들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이들이 정독을 하고 이거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요. 아, 내가 꼼꼼히 문제를 풀어야지만, 꼼꼼히 책을 읽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부식 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독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독서 미션 책 하나에 대해서 이걸 풀이를 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화면이 어디 갔네요. 예, 일단 원래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제공되는 그 카톡으로 날아가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프하고 이제 수식이 날아가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독서 미션을 끝내면 독서 퀴즈는 몇 문항 중에 몇 문항 맞췄고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고 퀴즈를 푼 다른 아이들하고의 어떤 비교 그래프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아이가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뭘 맞고 뭘 틀렸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학원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좀 상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는 매달 초가 되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수행 내역이 이렇게 리포트로 제공이 돼요. 자, 이 아이는 한 달 동안 25권을 읽었어요. 정독률이 85%인데 같은 레벨, 같은 비슷한 그 독서 지수를 가진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83%가 나왔어요. 그리고 25권에 대한 그 분석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독서 퀴즈를 풀었을 때 사실적의 어떤 그 누적 평균치가 뭐 84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칭 게임, 낱말 퍼즐, OX도 이제 결과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아이는 문학을 뭐 30%, 문학 31%, 과학 23%, 사회 27% 골고루 읽었어요. 아주 골고루 책을 읽었고 그 레벨을 이렇게 이제 뭐
주로 35%를 마친 게 레벨 5의 도서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준의 책들을 어떤 분야의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답률이라든가 이게 이제 평균 정답률로 나타나가지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그 활동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서 진단 검사를 하고 나오면 이제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이제 710이라는 그 독서 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10, 그 독서 지수가, 그러니까 독서 수준이 710이라는 수준이 나왔고요. 이렇게 8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 점수, 이 아이, 그 보통 우리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얘가 지금은 710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계속 책을 정독하게 하고 독후 활동을 수행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얘가 뭐 8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책들이 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책들이 또 추천이 쭉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이제 정독하고 독후 활동을 수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독서 수준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예. 다시 돌아가서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원장님께서 아마 오신 그 부모님들께는 뭐 테스트 계정이나 이런 거 뭐 드리거나 아니면 상담하실 때 독서 진단 검사 같은 거 상담 뭐 안내를 따로 드릴 테니까 저희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그 원장님 통해 가지고 저희 그 담당 선생님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마일스톤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이들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독서 수준이라든가 실태라든가 그런 그 흥미,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좀 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어떤 정독과 독후 활동 이런 그 사이클을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정독과 독후 활동이 되면 이제 독서의 내면화 과정에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독서의 내면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제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배경 지식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작가마다 문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예시와 인용을 끌어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부식 중에 익히게 되는 거죠. 글을 시작하고 맺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이 좀 습득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은 별도의 글쓰기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굳이 아이들한테 뭐 글은 어떻게 써라, 어떤 패턴으로 써라 이런 걸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교과 학습을 배우는 과정에서 글쓰기 자체가 이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독서의 내면화 과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이제 문해력이 향상이 되겠죠. 문해력이라는 거는 학습 능력이라는 거하고는 좀 약간 좀 결이 달라요. 문해력은 공부의 근육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종목은 다 다르더라도 기초 운동들은 다 하잖아요. 뭐 달리기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잖아요. 문해력은 바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강화가 되면 아이들의 어떤 공부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죠. 공부 근육이 발달한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위 1%, 극상위 0.1% 이런 아이들이 IQ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문해 능력을 기를수록 아이들이 메타인지 능력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게 아이들의 학습 능력하고 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그런 과정의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좀 향상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학습 능력으로 이어지게
있게끔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다른 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마일스톤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독서 능력을, 문해 능력을 스케일업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버벅거림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설명을 한 내용 중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 뭐 없이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은 궁금하신 부분들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하면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영상, 음원 이런 거에도 말씀드렸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 만화 괜찮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습 만화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요거는 부모님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집에 하나씩들은 다 있으시죠. 후 시리즈, Y 시리즈, 뭐 설민서 이런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하나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일 저녁 때쯤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보세요. 뭐가 기억나는지. 학습 만화라는 거는 이 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그런 정보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만화에 집중을 하지. 그래서 막 거기 나온 주인공들이나 뭐 이런 행위들, 얍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얘네들이 주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진짜 만화, 뭐 슬램덩크라든가 이런 진짜 만화를 읽게 하고, 자 이런 만화 몇 권 읽은 다음에는 단행본도 한 권 정도는 읽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가 이제 편독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편독, 우리 애는 계속 과학 뭐 이렇게 천체 이 책만 계속 읽어요. 다른 것들은 문학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읽고 이것만 오로지 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독서 교육에 입문을 하고 막 그 학자들 만나러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이 편독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거의 반반이었어요, 의견이. 그래서 편독은 방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편독 괜찮다. 이런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편독은 방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소수 의견이 됐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안 읽어서 문제잖아요. 편독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천체를 좋아한다. 그럼 그 아이들이 읽는 걸 보면은 자기 수준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체 관련 서적들도 읽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야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이런 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만 돌려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독은 뭐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읽게 하는 게 낫고요. 그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양하고 뭐 넓고 얇게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 깊이 있게 잘하는 게 지금 시대는 더 맞는 거기 때문에 편독 뭐 이런 건 뭐 상관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네. 네. 네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규격은 다 유사해요. 틀은 유사한데 그 실제로 문항을 보시면 이제 좀 놀라우십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 풀고 결과를 보면 또 놀라시죠. 제일 먼저 놀라시는 거예요. 독서 능력 진단 검사를 해보시면 가장 놀라십니다. 독서 능력 진단 검사는 저희가 이제 그 문항 구성이 교과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서 나오는 뭐 어휘라든가 어휘들을 추출을 하고 문장의 길이, 문장의 형식, 내용의 난이도 이런 게 다 학년 국어 교과서 기준이에요. 근데 이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죠. 예. 한번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설명회를 오전에 했는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필러 문항 없애겠다 막 이러면서. 뭐 지금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부모님들이신데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중등 부모님들께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고3 부모들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 얼마나 막막할까? 참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이쪽에 있으면서 계속 봐왔거든요. 상황이, 시대가 변화가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뭐,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그런 굴곡은 한 번씩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그래도 그거하고는 약간은 좀 상관없이 쭉 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중킬러 문항이 또 나오겠죠. 내년에 이제 중킬러 문항 이것도 문제야. 그럼 그 다음 연도엔 준줄 킬러 문항이 나오겠죠. 이것도 문제야. 그럼 그 다음 준준준이 나오겠구만.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저희 강남 쪽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입시학원에 애들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애들이 입시학원에 좀 몰리는 거고, 특히 논술학원에 다시 몰리기 시작을 해요. 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가 기억하시는 그때 문제는 논술 사교육 때문에 난리였어요. 뭐 논술 강남에서 한 시간당 100만 원 막 이런 게 있었고요. 서울대나 스카이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이제 다 1등급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 걸러 필터링 하려면 이제 애들 논술해야 돼요. 면접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특목고는 존치시킨대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죠? 그냥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진아, 우리 너무 신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너무 신나요, 솔직히. 저희 같은 사교육업체는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상황이 너무 좋고 막 투자하겠다는데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가더라도 독서가 잘 된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유리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로 이제 튼튼하게 기초를 만드는 아이들은 오히려 제도가 바뀌고 어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뭐 독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전략도 잃지 마시고 독서 잘하는 아이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좀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